생산자 물가지수가 13개월 연속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4조 원을 달성하면서 2년 연속 4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연말까지 1조 원 이상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어 업계 최초로 5조 클럽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서 제출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1년 7개월간이나 거래가 정지됐던 만큼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IPO 시장 규모가 지난해 3.5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공모금 1조 원 이상의 대형 종목이 잇따라 상장할 예정이어서 IPO 시장의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올해 정비사업 수주 규모가 업계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건설사 모두 이미 4조 원을 넘어섰는데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까지 성공한다면 5조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비사업 수주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대치선경 3차와 산본 개나리 13단지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올해 4조 2,582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했습니다. 내친 김에 연말까지 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 입찰한 사업장을 포함해 연말까지 남은 4개 사업장 중 3개 수주에 성공하면 5조 원 돌파가 가능합니다. GS건설은 현재까지 4조 1,828억 원을 수주해 현대건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신림 1구역과 노원구 백사마을 총회에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5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스코건설도 지난주 산본 개나리 수주에 성공하면서 4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총 15곳에서 3조 9천억 원을 수주하며 4조 원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정비사업 부문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대형사는 올해 국내 정비사업 수주액이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사업이 원활치 못해 국내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특히 예년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대형사들이 입찰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국내 정비사업 수주 경쟁은 내년에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1년 7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 중인 신라젠이 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 개선 이행 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텐데 관건은 경영 지속 가능성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늘 종료됩니다. 신라젠은 개선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최종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젠은 지난 1년 동안 최대 주주 교체를 비롯해 자본금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거래 정상화는 물론 거래 재개 이후 회사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오늘 제출 완료 여부를 공시합니다. 제출 완료 공시가 나오면 거래소는 20일 안에 기심의를 열어 심의합니다. 상장 폐지로 결정되면 다시 2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확정하고 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현재 신라젠은 M2N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 후 경영 정상화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장과 매출 다양화를 위한 신사업 구상도 계획 중입니다. 지난해 기심위에서 주문한 주요 개선 사항 요건은 신라젠이 충분히 이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변수는 기업 경영 지속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은근 층과 취재 폐지의 변경은 딱 떨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완료했는데요. 남은 건 지속 가능성인데 이걸 거래소 측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고 이걸 넘어야 한다는 거죠. 1년 7개월째 지속된 주식 거래 정지 문턱을 넘고 신라젠이 본격적인 기업 가치 재고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금융사들에 대한 배당 자율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예고되는 만큼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평균 6%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시장 친화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배당 자율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 원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가능 이익에서 어느 정도 배당할 것인지는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배당 제한령 규제를 푼 금융당국이 이처럼 배당 자율을 재차 권고하고 나서면서 올해 금융주 배당액은 전에 없는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배당 성향을 참조하라는 금융당국의 언급대로 올해 배당 성향을 2019년 수준인 26% 안팎으로 되돌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 여기에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금융지주의 배당 여력이 커진 점도 역대급 배당, 연말 배당 잔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9년도 4대 지주의 배당금은 약 2조 9천억 원, 높아진 배당 성향의 올해 이익 증가분까지 더하면 연간 배당금 총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3조 8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증권가에선 은행주의 올해 배당 수익률도 평균 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가가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수준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익이 34% 올라가는 데서 배당 성향까지 20%가 더 올라가니까 대략 한 60%대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DPS 기준으로. 다만 금감원은 자본 확충을 고려한 배당을 주문하며 건전성 강화를 위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자본준비금이나 충당금 등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추가적인 적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경기 완충 자기자본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과 함께 찾아온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열풍이 내년에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제작사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는 반대로 오프라인 영화 관련 산업은 부진의 늪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종횡무진. 2021년 K드라마는 세계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킹덤, DP, 지옥 등 장르와 주제를 넘나든 작품들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 결과 3분기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는 기존 추정치보다 50만 명 많은 438만 명을 기록했고 4분기는 2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OTT 시장의 급성장에 디즈니와 애플 TV는 물론 토종업체들도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늘어나면 작품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은 흥행과 함께 투자 확대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K드라마 열풍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기세를 몰아 국내 제작사들은 제작 편수를 늘리는 한편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만든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손을 잡았고 J콘텐트리와 CJ E&M은 각각 미국 제작사 윕, 엔데버 콘텐츠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증권가에선 미디어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키우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큰 작품이 없었으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메인으로 하는 작품들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올해 눌렸었던 어닝이나 이런 것들 좀 괜찮아진다. 이렇듯 드라마와 OTT 업계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이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 산업은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과 동시에 기대작 개봉에 힘입어 본격적인 반등을 누렸지만 강화된 방역 조치에 또다시 발목이 잡힌 겁니다. 비상선언, 킹메이커 등 한국 영화들은 개봉 일정을 미뤘고 영화관들은 상영관 내 취식이 금지된 데 이어 22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자신들뿐 아니라 영화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극장과 영화 관련 기업들은 수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화 산업은 그야말로 개멸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나긴 침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적자 수렁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었지만 위드 코로나의 후퇴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수관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올 11월 이후 현대차그룹 실적 전망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이 12조 4,6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조 4천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타난 배경으로는 친환경차와 제네시스로 대표되는 고수익 차량의 판매 개선이 꼽힙니다. 특히 올 들어 11월까지 유럽 전체 판매량이 0.8% 늘어나는 동안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은 2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북미 시장 판매량 역시 138만 4천 대로 1년 전보다 25.7% 신장됐습니다. 현대차가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22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밝혔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를 기존 100만 대에서 170만 대로 높였다며 그 일환으로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2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올해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인 14만 대보다 56% 늘어난 수준입니다. 장 사장은 빨라진 전동화 계획에 맞춰 2026년까지 보다 많은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2026년이면 현대차에서만 파생 전기차를 포함해 지금의 2배인 13개의 라인업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멕시코에 친환경차 부품 생산 법인을 설립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사회에서 북미 지역 구동 모터 코어 생산의 현지화를 위한 멕시코 생산법인 설립 투자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장은 북미 지역 공략을 위한 것으로 모터 코어 소재인 전기 강판에 대한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와 물류 경쟁력을 고려해 글로벌 완성차 부품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코아우일야주 라모스 아리즈페시에 지어집니다. 이번에 승인된 투자비는 520억 원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1,620억 원이 투자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해 연 30만 대를 생산을 하고 2030년까지 연 150만 대로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스튜디오 돌고래 유괴단과 스튜디오 조의 지분을 100% 인수합니다. 돌고래 유괴단은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광고 콘텐츠를 보유하고 세계 3대 광고제와 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스튜디오 조는 제일기획 출신들이 세운 종합광고 스튜디오로 올해 대한민국 광고대상 6관왕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는 기존 커머셜 콘텐츠를 넘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기획 제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글로벌 전역을 휩쓸고 있는 K 콘텐츠의 인기는 시대를 관통하는 독창적 크리에이티브와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스토리텔링 때문이라며 콘텐츠 IP의 확장과 진화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엔터 산업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인 기관 수급과 함께 양시장 모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연말까지 쉽게 기뻐하긴 힘든 장입니다. 오늘 시장 이슈들 증권부 정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기자,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기는 좀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년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됨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맞물려서 최근 글로벌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 오른 2,974.96에, 코스닥은 0.61% 오른 996.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어제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코스피와 코스닥은 3,000선과 1,000선 아래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 이외에도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인프라 법안도 제동이 걸렸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8일 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한까지 남으면서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자, 이런 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증시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외적으로 큰 변수들이 이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만큼 테마나 이벤트보다는 기본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해당 기업의 실적이 되겠죠. 예. 때문에 국내 상장사들의 내년도 실적 전망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적 전망 세 곳 이상이 나온 252개 기업의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약 22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대비 8%가량 상승한 239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3개월 전 추정했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3.2%가량 낮게 집계됐는데요. 예. 올해 실적 전망치는 증시의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는 만큼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과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더 강한 이익 성장이 나올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는 카카오게임즈와 BH가 꼽힙니다. 이들 기업 모두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 추정치보다 상승한 데 이어 올해와 비교했을 때도 더 큰 폭으로 훨씬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눌림이 있던 종목이어서 주주분들은 또 이런 분석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 지금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카카오게임즈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3,766억 원입니다. 예. 3개월 전과 지난달에 추정했던 전망치보다도 각각 37% 그리고 15%가량 높고요. 올해 전망치보다는 무려 170%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전망의 배경으로는 우선 올해 출시했던 게임인 오딘의 해외 출시 계획이 꼽히는데요. 예. 오딘은 내년 상반기 중에 대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내 출시한 이후 한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양대 앱마켓에서 매출 1위에 오르며 예. 흥행성을 입증한 바 있는 게임인 만큼 증권업계에서는 대만 출시 효과와 이게 반영되는 내년에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기대도 있지만 이 라이온 하트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딘의 대만 출시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는 이 오딘을 개발한 개발사인 라이온하트의 지분도 추가로 취득하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예.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보유한 라이온하트의 지분은 21.6%인데 예. 내년에는 51.95%까지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4분기 내에 라이온하트 실적이 카카오 게임즈의 연결 실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점 역시 내년도 호실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에 게임주들 본격적인 또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면 카카오 게임즈의 이런 경쟁력들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살짝 눌린 측면이 있습니다.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내년에도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만큼 예. 증권사들 역시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주가를 점차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증권사들이 제시한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주가는 약 12만 5천 원 선으로 3개월 전과 한 달 전 대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8만 8,300원인 점을 감안하면 41%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지금 눌림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주신 종목이 BH입니다. 이 BH도 사실 주가 눌림이 있다가 이런 실적 기대가 슬슬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또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내년 BH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057억 원입니다. 3개월 전과 지난달에 추정했던 전망치보다는 각각 15%, 7%가량 높아졌고요. 예. 올해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65%가량 상승할 예정입니다. BH는 스마트폰용 연성 회로 기판인 RF PCB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예. 내년도 호실 쪽의 주요 배경으로는 가장 큰 경쟁사였던 삼성전기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RF PCB 생산을 중단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기의 북미 지역 수출액만 놓고 보더라도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 규모였던 만큼 삼성전기의 생산 중과 효과가 BH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G 안테나와 전기차 부품 매출 역시 주요 수익원인 가운데 전방 산업의 가파른 수요 증가세로 역시 내년도 호실적의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경쟁사가 사라지고 주력 사업은 수요 증가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당연히 올려잡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BH 역시 내년도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권사들 역시 BH의 적정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1월 이후 증권사들이 제시한 BH의 적정 주가는 2만 8천 원대로 3개월 전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상향 조정됐고요.
BH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050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7%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게임즈와 BH 내년 실적 개선이 주목되는 기업들 살펴봤는데, 자, 이런 개별주들 외에도 올해 업황이 부진하면서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섹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섹터들이 내년에 또 기대가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는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만한 하는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조선업종이 꼽힙니다. 조선업종의 경우 6개 기업의 올해 영업 손실은 3조 4천억 원대인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6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조선사들의 평균 수주 단가가 상승세에 있고 장기적으로도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노후 선박의 교체 발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업종 내에서는 내년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으로 한국조선해양을 꼽았는데 올해 약 6천억 원의 영업 적자에서 내년에는 3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역시 올해 영업 손실에서 내년에는 모두 1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종목들 모두 증권사들이 제시한 적정 주가보다 최근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내년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과 섹터들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정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100곳이 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상장 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건 단연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었는데 증권업계는 내년 IPO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기대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지난해보다 23곳 많은 118곳. 이들 기업의 70% 이상이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니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눈에 띕니다.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이언트 스텝은 560%, 맥스트는 3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선언한 디어유와 플래티어도 각각 175%, 95%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장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스토어, 스코나익 엔터테인먼트, 웨이니스 벤처스 등 5곳이 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상장이 예상됩니다. 성장주에서 심이 계속 굳건하게 쭉 갈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죠. 글로벌리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태동을 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그런 생태계가 그대로 이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이 어느덧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반해 마스크, 진단키트와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업종은 지난해와 달리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장 당시 공모가보다 하락률이 큰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헬스케어 업종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엔투스 성진은 70%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작년 너무 많이 올랐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예전만큼, 작년만큼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장한 회사들도 상장 이후에 뭔가 퍼포먼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 좋은데 진검승부, 목석 가리기라고.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올해 상장한 기업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100곳이 넘어요? 맞습니다. 엄청 많이 상장을 했는데요. 먼저 IPO를 추진한 기업 수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매우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이 스펙 상장과 재상장을 제외하고 증시에 신규 상장을 마친 기업은 총 118곳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23개나 더 많은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청약이나 상장을 앞둔 기업이 아직 4곳이나 남아 있는데요. 이 기업들까지 고려한 올해 전체 IPO 공모 금액은 무려 21조 원으로 그렇게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지난해 연간 공모 금액의 3.5배에 달하는 매우 큰 수치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게 상장도 많았습니다만 사실 네. 이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도 이 IPO 시장이 더 뜨거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이 내년에도 IPO 시장에 대한 열기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네. 우선 관련해서 시장 전문가 분석 인터뷰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IPO를 통해서 증권 시장으로 이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년 1월부터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략 거의 한 20조 정도 육박하거든요. 공모 규모가.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어떤 역대급 시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당장 다음 달에는 공모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절차에 나서고요. 앞서 인터뷰에 나온 그 내용 중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을 뜻하는 이 유니콘 기업들도 대거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IPO 시장에 대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상 공모 규모도 올해 기록을 웃돌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1분기 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예상 공모 가치가 12조 7,500억 원이 넘고요. 이미 1분기에만 올해 총 공모 규모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해 규모인 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IPO 최대로 꼽히는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요. 내년 IPO 대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방금 말씀드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인 만큼 예상 기업 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 개발과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네. 특히 배터리 수주 잔액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0조 원에 달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거 외에도 또 대여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오일뱅크도 주목할 만한 그런 대여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현대 오일뱅크는 지난 8월에 이 차량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예상 기업 가치는 9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월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이 현대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와 시공, 또 그렇게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로 예상 기업 가치는 8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도 이 카카오 그룹주가 줄 상장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의 경우 웹툰과 영상 등 이 콘텐츠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 수많은 고객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10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카카오의 지분율이 7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10조 원이고요.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도 살펴보면 차량 공유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렌터카와 공유 킥보드 사업 쪽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카카오의 지분율은 59% 수준에 달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카카오 엔터, 모빌리티. 사실 네. 이름만 들어도 내년 IPO 시장이 올해보다 더 뜨거울 거라고 보는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조 단위 IPO 상장이 내년에 더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SSG.com과 소카, CJ 올리브영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 소카는 내년 IPO를 앞두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몸값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소카를 슈퍼 앱으로 개편을 하고 전기차,
기차, 항공 등을 비롯해서 모든 이동 수단들을 다 연동해서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3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유통업체 마켓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기업 가치는 6조 원입니다.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또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내년 IPO를 앞두고 마찬가지로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렇게 마켓컬리의 IPO 소식에 동종업계 경쟁사인 오아시스 마켓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또한 이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상장 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속의 그 장기화 속에 흑자를 이어가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커머스 업체 SSG.com과 헬스케어 업체 CJ 올리브영도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SSG.com의 경우에는 예상 기업 가치가 10조 원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IPO 대어로도 꼽히고 있고요. 이렇게 내년 IPO 시장에도 소위 조단위 기업들이 줄지어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다 상장할 수 있을지는 아마 경영상을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 상황이 내년에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예고한 대로만 된다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년에 공모주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취재를 좀 해봤다고요. 네, 크게 세 가지 유의할 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상장 이후 주가가 기대와 달리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공모가 거품 여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모가가 고평가가 되면 상장 이후 주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공모가 고평가가 어떨 때 우리가 고평가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할 게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실적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그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마저도 이 최근 기술 특례로 들어온 기업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4차 산업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실제로 나온 것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성장성을 두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PO 시장에서 고평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주관사가 선정한 공모가가 피어그룹, 그러니까 이 비교 그룹이 있잖아요. 그 비교 그룹이 상장 기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업이 선정되진 않았는지 그 정도와 또 공모가 고평가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각이 있으면 고평가인지 아닌지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장 직후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면서 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보호 예수 물량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면 적정한지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이것도 제가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요. 쉽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것도 파악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마다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과 또 기관 투자자가 청약 시 적용되는 의무 보호예수 확약 물량이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정도 보호예수 물량이면 투자자가 안전하겠다 이런 것은 기업마다 모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투자하는 기업의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의 비중과 기관의 이 의무 보호예수 확약 비중 물량이 또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그나마 이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파악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끝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유동성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공모주의 거품이 최근 꺼지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투자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그 실적 등을 면밀히 따지는 소위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매월 치솟는 생산자 물가의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2.99,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장철인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농산물인 배추와 오이, 마늘 등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가정식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영향과 겨울철 난방 수요로 인한 가스의 상승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적자폭을 감내하면서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리면 묻어서 갈 수는 있어요. 그것보다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공공요금의 경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4월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연장하거나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며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보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I가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먼저 보고 검열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 게다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에게는 모니터링 책임 부담까지도 지워질 수 있어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양현주 기자가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불법 동영상이 아닌데도 검열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도 게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픈 채팅방 등의 영상을 올리면 방심위에서 검토 중이란 문구가 뜬 후 몇 초 뒤 업로드되면서 정부가 일반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 중이란 문구는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이라고 판단한 영상의 고유 코드와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어떤 내용물인지 들여다보는 사전 검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기만 하는 것이고, 이용자로 하여금 표현물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드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제작된 불법 촬영물은 코드 대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 제외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책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은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는 기준에 따라 영상 필터링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 모든 카페에 영상 식별 조치를 적용했지만 네이버는 비슷한 성격의 네이버 밴드에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제각기 다른 결정을 내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결과적으로 모니터링 책임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자유가 위축되고 관련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들은 본인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플랫폼들에 올릴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해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6월까지의 계도 기간 동안 보다 실효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좀 더 진중한 이 투자 이야기들 중심으로 풀어가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좀 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좀 진지한 자세로.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네. 네, 쪼개기 상장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일단 자료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포스코의 물적 분할 시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내 기업들 중에는 주주의 돈을 바탕으로 성장했음에도 그 이익은 정당하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 기업들의 행위를 통해서 소액 주주들은 허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물적 분할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를 물적 분할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소액 주주들은
신설법인 포스코가 상장되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포스코는 포스코 신설법인 포스코를 100% 자회사이자 또 비상장사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장 안 한다고 포스코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말이죠. 네. 근데 상장을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기업 분할 방식 중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모회사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서 자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게 됩니다. 10주가 있다면 6주, 4주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데 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물적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들은 분할되어서 나온 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철강 회사가 자회사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기존 주주들은 철강 회사 관련 주식은 한 주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100% 자회사라고 하니까 어쨌거나 뭐 간접적으로라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만약에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조금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회사 주주들과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주사 밸류에이션은 할인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사실 주주들이 철강 부분에 유독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올 들어서 포스코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합산 영업이익의 90% 가까이가 철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분야를 비상장으로 돌리는 개념이면 불만이 나온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례가 포스코 말고도 또 있습니까? 네, 좀 전에도 출연해서 나온 바가 있는데 네. LG화학 핵심 사업 부분이 분할돼 신설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내년 1월 상장이 예정된 만큼 모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이 적용되면서 하락폭이 커진 상황인데요. 현재 LG화학 주가는 20일 종가 기준으로 65만 6천 원으로 27%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등으로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면서 다음 달까지는 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포스코가 이미 이 철강 자회사는 상장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왜 자꾸 우려를 하는 겁니까? 소액 주주들이? 밝힌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상장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신설 철강 회사 정관에 일반 공모 등 상장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로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결국 포스코가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려면 투자비 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상장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전도 거의 막 1조 원 주고 샀다라고 한 얘기도 있는데 확실히 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쪼개기 상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네, 쪼개기 상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 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 상장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상장을 하더라도 공모 대신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회사 주주 보호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쪼개기 상장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검토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자회사가 상장하더라도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또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중국을 잡아라. 이렇게 돼 네, 있네요. 그간 한국 기업에게 사실 기회의 땅으로 알려졌던 중국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현지에서 수년째 스마트폰 점유율 1% 미만대를 기록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에서 새 전략을 짤 삼성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사업 혁신팀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DX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했는데요. 한 부회장이 중국 사업 전반에 걸쳐서 대수술을 집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연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출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간 뭐 미국 시장에서 주로 얼마나 팔리나만 생각을 했지 중국에서는 얼마나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중국 시장에서 지금 그러면 얼마나 고전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13년에서 2014년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성장률이 한 20%를 넘었지만 2019년부터는 1%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워낙 애국 소비 성향이 강해서 중국 현지 업체들이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올해 10월에 애플이 비보 중국 업체를 제치고 중국 시장에서 1위를 한 것을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가 현지 경쟁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TV도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삼성 TV는 세계에서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 중국에서는 7위까지 좀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확실히 좀 뭐 유럽보다도 한국을 더 견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가전 전반적으로 좀 부진을 하고 네. 특히 스마트폰이 심하다. 다른 폰들은 그렇다고 쳐도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놓은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독보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독 중국 시장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애국 소비의 영향을 받은 탓이 크고요. 게다가 이제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까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내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중국산 폴더블 폰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사정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폴더블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기술력이 좀 독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비슷한 제품들을 이젠 내놓을 수 있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중국 제조사들이 선보인 폴더블 폰 디자인을 보면 정말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가 자사 최초 폴더블 폰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카피 수준의 제품이 나오는 모양인데 중국이 중국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오포가 내놓는 이 폴더블 폰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달 23일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인데요. 파인드 N이라는 폰인데 외형이 좀 어때 보이십니까? 우리 갤럭시 Z 폴드랑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전체적으로 채용이 됐고 전체적인 크기나 카메라 디자인이 삼성전자 제품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포 측은 삼성 폴더블 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주름이 자사 제품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고요. 유명 IT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갤럭시 Z 폴드 3와 또 파인드 N이 펼쳐진 모습을 나란히 두고 삼성이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조롱 섞인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오포는 또 가격 면에서도 갤럭시 Z 폴드 3 출고 가격과 비교해서 최대 57만 원가량 저렴한 상황입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디자인과 성능이 만약에 더 좋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또 다른 업체들은 어땠나요?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좀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화웨이 또한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차별점과 가격 경쟁력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램쉘 형태라는 게 어떤 건가요? 조개 껍데기 같은 형태로 이제 플립 3와 같이 이렇게 플립이 덮이는. 클램쉘 형태라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 관련 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 삼성이 그래도 중국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30%나 됩니다. 네. 네. 모르는 척 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점유율이 1% 아래라고 했는데 왜 가전과 스마트폰 뭐 이게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사업에서 이런 부진을 상쇄하는 실적입니다. 부진한 분야에서 앞으로 사업혁신팀이 어떻게든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완고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오히려 뭐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규모가 먼저 커져야 되는데 네. 애플이나 뭐 중국 현지 업체들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이 장기적으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폴더블 폰이 뭐 플래그십 영역, 그러니까 좀 하위 모델에서 벗어나서 좀 중저가형 폴더블 폰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따라하는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말했던 이 폴더블 대세화에는 일단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경쟁업체들을 따라 넘어서기 위해서 더 벌어지기 위해서는 기술력 면에서 이 초격차 전략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린 멋진 팀이 될 거야. 시작. 모바일처럼 쉬워진 데다가 터치도 더 편해졌어. 하이 빅스비, 삼성노트 켜줘. 보이스 타이핑이니까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지. 책 제목은 내가 아는 너의 한 해. 짠. 화상회의는 항상 프로처럼. 하늘 컨셉으로